수사 책임자들이 싹 물갈이든 김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이번 인사는 궁예식 인사 아니었나? 거지 같은 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득달같이 반발하던 검사들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분간 김 여사 수사는 올스톱이라고 수사 리스크를 털었다는 듯이 153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면서까지 왜 이런 행태를 쫄았어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소환 조사가 되는 순간에 뚝이 무너진다고 생각.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국가 사정기관들이 온통 대통령 가족을 봐주고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슬러 권한을 휘두른다면 애초 국민의 것인 권한을 빼앗는 국민의 권력을 약탈하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국민을 약탈하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지난 13일 검찰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검사, 고영곤 4차장 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이후 강력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명품백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또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대통령실에 갈등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들이 싹 물갈이된 것입니다. 김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거센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거여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만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지들마저 내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궁예식 인사라고 비유했습니다. 일단 5월 13일은 검사 치욕의 날이라고 좀 붙여주고 싶고요. 이번 인사는 궁예식 인사 아니었나. 정말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검사들 마저도 내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누가 봐도 친윤 검사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그렇게도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타네요 라고 썼습니다. 탄핵까지 암시한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경규 고검장 자기 검찰총장감 그리고 물망에 오를 정도면 상당히 내부에서 뭐 이렇게 좀 이분이 사직의 변호를 남긴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옛말에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요즘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가 지금 검찰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앙일보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거지 같은 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습적 인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출근길 인터뷰에서 사전 조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총장 패싱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들도 8명 중 6명이 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총장 패싱 인사에 극렬 반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이뤄지자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인사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 똑같은 방식으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식의 검찰 인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때는 법 위반이고 자신이 할 때는 문제 없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검찰을 정권의 허수아비로 공식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도어 스태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는 진행이 되면은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간섭하면은 그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동이 한둘이 아니기에 더 지적하기도 입만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수사 간섭에도 검찰이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이 검찰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건들라 치면 득달같이 반발하던 검사들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흔했던 검찰 내부망의 경문조차도 없습니다. 조용히 진압된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친윤 검사들조차 믿지 못하고 내친 자리에 앉힌 게 이창수 지검장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이어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한 집요한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발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휘 라인인 지검장, 차장검사가 바뀌면 물리적으로도 한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김 여사 수사는 올스톱이라고 해야 합니다. 후속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부서에 원칙에 충실한 검사를 배치할 가능성도 당연히 낮아 보입니다. 수사가 재개되더라도 소환조사는 안 하고 서면조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 리스크를 털었다는 듯이 김건희 여사는 16일 방한한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153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이제 김 여사가 나서도 될 만큼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에 맞서 정면 돌파라도 하겠다는 결기입니까? 김건희 방탄 인사 발령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식 행보에 나선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아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진압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국민들이 검찰 인사의 의도를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다들 보고 있는데 마치 안 보이는 작전인 양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좋지 않은 작전인 거죠. 검찰 인사 이게 전형적으로 남들은 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작전인 척하는 거. 이건 민심을 엄청나게 자극했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대 지지도를 받고 있지만은 더 폭락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면서까지 또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행태를 보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 스스로 김 여사의 혐의가 처벌을 피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친윤 검사들이라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들이 확보됐을 가능성입니다. 그에 따른 불안감의 발로이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건을 덮을 찐윤 검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쫄았어.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원석도 못 믿겠고 송경호도 못 믿겠고 못 믿겠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고 인사의 폭과 방식을 보니까 정말 위축됐구나. 정말 자기가 견마지로 이상을 다할 사람 아니고는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믿을 놈 몇 놈 안 남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검찰이 대충 소환조사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불기소로 덮으려 했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매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제 군주제의 왕도 아닌데 그 가족을 형사사법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역으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아니 그리고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소환조사 한번 하자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용인하지 않는 이 행태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환조사가 아이고, 되는 순간에 참 진짜. 뚝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구멍 자체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막아진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은 검찰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서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5차례나 연장하면서 15개월 동안 사건을 끌었는데 그러고도 김 여사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니 황당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부인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형국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더니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 조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명품백 수수를 조사하는데 100일이 넘게 걸린다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경찰은 오히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최 목사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약속 시간을 잡아 김 여사를 만났고 경호원들의 보안 검색까지 받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는 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인데 경찰은 참 진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방송사에 걸핏하면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또 법무부는 어버이날인 8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결정했고 최 씨는 14일 형 만기일을 2달가량 남겨두고 풀려났습니다. 대통령 가족이 임기 중 가석방 혜택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권력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려는데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주는 게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오버랩 되는 거죠. 장모는 풀어주고 부인 수사는 못하게 이렇게 검찰 인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국가 사정기관들이 온통 대통령 가족을 봐주고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도 차마 하지 못했던 행태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만천하에 공개된 비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싸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자신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혐의로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게 그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규명을 위한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할 태세입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전제 군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민주적 통제 아래 행사돼야 합니다. 인사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권자인 국민이 맡겨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슬러 권한을 휘두른다면 애초 국민의 것인 권한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권력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면 국고 횡령이 되듯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그 역시 도둑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에 무릎을 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 했던 이유가 가족 카르텔을 지키려는 것이었던가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권력남용이 일상화된 윤석열 정권은 어제의 잘못을 오늘의 권력남용으로 덮고 있습니다. 민생은 관심 없고 라인 사태는 수수방관하는 대통령이 유독 검찰 인사만 정광석과 같이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오직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지위와 권한에 따른 막중한 책임과 윤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매몰된다면 민주국가에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은 5년짜리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국민을 얕잡아 보며 왕 행세하는 대통령을 주권자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 9일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성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수사합니까? 검찰 시계는 느림 보입니까? 수사 신용을 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사저 거기도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무분별하게 주는 대로 받고 복도에 저 말고도 다른 배기자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권력자에게 주는 선물에 청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성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어버이날인 8일에는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 대통령이 역시 가족과 관련된 일은 보호하는구나,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식만 더 강하게. 대통령 가족의 불법 행위와 그 앞에서 길 잃은 법과 정의로 인해 나라가 온통 어지럽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검사 3명을 파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가 드러났으면 즉각 조사해 법대로 처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고발이 이뤄진 지 5달이 지나도록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당연한 검찰 수사가 대단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검찰총장의 말이 우스운 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수사합니까? 검찰 시계는 느림 보입니까? 신속 수사를 말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검 방탄용 아닙니까? 이 때문에 검찰이 진정 수사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실과 교감 속에 수사 신용을 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 현 단계에서는 확언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답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 방식과 내용이 그 답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선 수사 방식에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어느 정도 강도 높게 진행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조사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 수사팀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사저 거기도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도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소환장을 보낼 것인가 한데 저는 소환장은 보낼 것 같습니다.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수사 내용이 명품백 수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로 좁혀진다면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영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명품백 수수만 수사한다면 특별수사 검사들을 추가 투입하는 건 호들갑일 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공개한 영상에는 김 여사 면담을 위해 면세점 가방을 든 채 대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최 목사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는 대로 다 받는 겁니다. 누가 주든 저뿐이 아닐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최재형 목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누구 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걸 조사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또 그 배우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계의 기준이 없어진 것. 무분별하게 주는 대로 받고 복도에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민간인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만찬 참석을 부탁했고 이는 실현됐습니다. 또 명품백을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에게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어떤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김 여사는 최 목사가 목격한 전화통화 도중 뭐라고요?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며 뭔가를 메모했다고 최 목사는 증언합니다.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의 대가성을 밝혀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통화를 했다 증언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계 심중의 핵심 인사에 개입했다. 또 기타 정부 요직에 인사 개입했다는 첩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선물과의 청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권력자에게 주는 선물에 청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번에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 같은 의혹들이 모두 철저히 규명돼야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냐로 귀결됩니다. 이런 귀결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이 백을 받은 게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됐냐, 그리고 백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냐, 알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도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조사할 수 있으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크게 주장이 먹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은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성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명품백 수수에 대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선물이랍시고 받은 행위를 현명하지 못한 정도로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놀랍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판에 박힌 말조차 없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대선을 앞두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 정부 들어 윤석열 검찰조차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시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내부에서 윗선 눈치도 봐야 돼 사건 진행이 굉장히 힘들었다. 대통령 선거도 임박한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 여사를 소환했는데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재판에서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도 섣불리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은 이런 사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족을 지키는 데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특검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하고 기대했던 답변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적인 의구심과 오해가 풀리지는 않고 대통령이 역시 가족과 관련된 일은 보호하는구나, 문제 안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식만 더 강하게 주게 된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폐지를 공약했었는데 이제 와서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다시 도입한 것입니다. 민심 청취라는 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듭니다. 민심 청취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게 아니라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나면 될 일인데, 그리고 감언이설이 아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 될 일인데,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한 것은 결국은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심을 청취하려고 무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인 8일에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최 씨는 형기를 2달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앞서 2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이번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옛말에 배나무 아래에선 갓근도 고쳐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 가뜩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검 도입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 혜택을 입은 것을 두고 공정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 법치국가의 대원칙입니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불법 행위와 그 앞에서 길 잃은 법과 정의로 인해 나라가 온통 어지럽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때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임기 동안 모든 삶을 공공에 바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대통령직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자격을 묻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이제 의혹 수준을 넘어 확정적이라고 이미 2개의 스모킹 건이 02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긴박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여러 차례 전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직접 전달 타임라인을 종합한 그림을 보시죠.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국방부와 해병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보호가 중대 관심사였다는 정황은 아니 무슨 1사단장 근태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장관 보좌관이 체크를 합니까? 처음부터 관심사가 이래요. 이게 단순 경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노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의견을 밝힌 것일 뿐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어느 대대장이 사단장의 말을 그저 의견 피력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까?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최수근 상병과 그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되었던 그 대원들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그조차 못한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군 복무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희생됐지만 쉬쉬하며 진상을 덮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을 철저히 차단하고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은 법대로 경찰에 넘겨 책임 소재를 수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책임 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을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윗선에서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지우도록 압박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서둘러 회수해 갔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이제 의혹 수준을 넘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개의 스모킹건이 나왔습니다.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등장하는 대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해병대 수사에 대한 외압입니다. 2023년 7월 30일 오후 4시 40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등 8명의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흔쾌히 결재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에 관심을 보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이 박정훈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을 요구합니다. 박정훈 단장은 거부합니다. 이후 김계한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예정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박정훈 단장은 국가안보실에 이 자료를 보냅니다. 이날 오후 6시와 6시 15분 김계한 사령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립니다. 오전 9시 53분 김계한 사령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통화합니다. 오전 11시 45분 02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이 김계한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참모진 긴급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자신의 결재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할 길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밖에 없습니다. 이어 김계한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에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통보합니다. 박 단장은 이때 김계한 사령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정말 VIP가 맞습니까? 맞다. 이어 오후 3시 18분에는 유재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박 단장은 진술합니다. 오후 5시 김계한 사령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다시 통화합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부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사건 처리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일반 전화가 핵심입니다. 장관의 결재를 하루 만에 번복시킬 수 있는 힘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긴박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8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합니다. 그러자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합니다. 오전 11시 46분, 오전 11시 52분 두 차례 유재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김계한 사령관에게 연락합니다. 이어 낮 12시 4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립니다.
이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행정관의 연락을 받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처음 등장한 대목입니다. 이어 낮 12시 50분에는 당시 휴가 중이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1분 뒤인 낮 12시 51분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령이 김계환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합니다. 국가안보실이 다급하게 움직인 모습입니다. 낮 12시 55분께는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다시 통화합니다. 오후 1시 50분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힙니다. 오후 2시 40분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한 회의를 엽니다. 국방부는 사건 기록 회수가 검찰단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검찰단이 회의를 열기 이전에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경찰의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탄희 의원님,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 오후 3시 56분에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원 법무관리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끝에 오후 늦게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대통령실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다급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부터 이시원 비서관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모양새입니다. 저녁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이 결국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 갑니다. 이렇게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사건 기록 회수는 국외 출장에서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장관 지시도 없이 또 사전 보고도 없이 어떻게 사건 기록 회수를 결정했을까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등장이 이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전화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이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법기술을 주도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후 8월 9일 국방부는 경찰에서 회수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하게 합니다.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하는데 여기에는 책임자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논리대로 8명의 혐의 대상자 중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8월 21일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타임라인을 종합한 그림을 보시죠.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축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국방부와 해병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남는 의문은 왜입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죠.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보호가 중대 관심사였다는 정황은 더 있습니다. 7월 31일 자신의 결재를 하루 만에 뒤집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후 지속적으로 임 사단장을 챙깁니다. 전날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데 하루 만에 정상 출근시키라고 말을 바꾸어 지시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났는데 다음 날 현지에서 이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성근 사단장이 직무 수행 중인지를 거듭 확인합니다. 장관이 이렇게까지 임 사단장을 챙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끊임없이 확인을 하죠. 1사단장 근무 잘하고 있죠. 1사단장 출근했죠. 아니 무슨 1사단장 근태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장관 보좌관이 체크를 합니까? 처음부터 관심사가 이거예요. 그 1사단장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들도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아직까지 이제 다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이게 단순 경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뭔가 연유가 있는, 정리해 보면 한 노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의 몫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공수처가 대통령 외압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다른 노비 때문에 대통령의 경로가 기획된 것이라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특검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임성근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우로 물살이 거세진 상황에서 수색 작업 중단을 건의했는데도 임 사단장이 묵살했다는 군 간부와 생존 장병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 대대장이었던 이 암흑의 중령은 최근 경찰에 출석하면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은 빼고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는데 그 대대장이 임 사단장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사망한 해병대원이 소속되었던 부대 대대장이 사건 당시 수색 중단을 건의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묵살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의견을 밝힌 것일 뿐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대장이 사단장의 말을 그저 의견 피력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최해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더 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기간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2.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끝내더라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 뿐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최해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 검찰이 아니라 군 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최해병 외압 사건을 만들어낸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는 꼴입니다.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아들을 대신해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기도 했고 어느 날을 울면서 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최수근 상병과 그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되었던 그 대원들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9달이 넘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5.2%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특검법 처리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정치적 셈법에 앞서 민심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꺾여버린 20살 젊은 생명,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합니다. 그조차 못한다면 정치가 왜 존재하며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고한 군인의 제복 군인의 명예를 대통령의 권력으로 짓밟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그 윗선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거의 자백이나 다름.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이유가 7월이면 범죄 은폐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됩니다.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은 아직 확보 안 됐을 가능성이.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김건희 여사도 처리 제대로 못하면 이제 검찰은 기소청 될 거야. 제대로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뒤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꽤 그걸 망하는 거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총선 이후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더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다는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만약 그런다면 민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불붙을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부터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18일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누구의 지시로 회수했느냐입니다.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의견문에서 사건 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국외 출장에서 귀국한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했는데 국방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그 윗선, 즉 대통령실에 직접 개입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혐의 부인이 오히려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쪽은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더 윗선인 대통령실의 직접 관여가 의심된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무고한 군인의 제복 군인의 명예를 대통령의 권력으로 짓밟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는 정권 입장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선 직후인 11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내용의 지휘 서신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국방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VIP가 경로했다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애초 김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을 두둔했다가 이후 태도가 바뀌어 박 단장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같이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던 김 사령관이기에 이번 지휘 서신에 함축된 의미가 주목됩니다. 내용이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어. 그동안 말하지 못한 엄청난 고뇌가 있다. 난파선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이 무너질 걸 예고하는 건데 특검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니 아유 내가 뭐 그동안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랬냐 조직 보호하느라고 이랬지 이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지면서 외압에 대한 본인의 결단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추측이 있는데 거대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그 당시는 했는데 돌이켜보니 얼마나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끼던 부하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죄책감도 있을 수가 있고 미안함도 있을 수가 있고 지휘서신을 보내서 본인이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또 떳떳이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말들은 용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종섭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빼돌리려 한 것부터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연루 의혹을 스스로 키운 셈이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수처 수사에서 드러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 나왔는데 뭐 장관이 그 보류 지시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뭐 02로 시작된 대통령실 통화했습니다. 이거 다 나온 거 다 알았잖아. 일설에 의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안 보냈대. 막 쪼고 불리해지면 말을 할 사람이래. 그래서 대책이 없다. 빨리 빼라. 이종섭 전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총선에
창원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임종득 전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은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영주 양양 봉화 단수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충남 천안갑에 단수공천됐지만 낙선했습니다.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이 공천장을 받고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화를 더 돋구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수처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1월에야 압수수색을 했고 아직도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4시간 동안 면피성 조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은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정도의 단계입니다. 윤 원내대표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렇게 더딘 공수처 수사를 무작정 기다리자고 하는 건 사건을 최대한 뭉개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모두 공석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력을 지금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랬고요. 공수처가. 네, 실적이 그렇고 일단 공수처장이 몇 개월째 부재 중인 상황이고 대리자들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사력이 제대로 발휘되겠느냐. 정부가 공수처를 약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빨리 이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인 김규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됩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기록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기록은 곧 보존기한 1년을 경과하여 삭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유명 인사들의 통화 내역은 공수처가 확보를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은 아직 확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은 지금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수사도 기소도 제대로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선 특검이 가장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가 반드시 최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이 부결됐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야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만 들어있죠. 이후 상황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는 명품백 수수,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 건입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왜 갑자기 휘었는지, 그래서 김 여사의 친정 쪽으로 갔는지, 이 관련해서 양평군청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 가지 가능성은 검찰이 그동안 뭉개왔던 김 여사 수사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은 곧 대두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들이 김 여사 연루 정황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처리를 계속 미루면 검찰에 대한 역풍이 불어 수사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고 검찰이 기소청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 내부에 일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에 어떤 위기가 있냐면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검찰이 기소청으로 전락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 최근에 검찰 수뇌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너 처리 제대로 못하면 이제 검찰은 기소청 될 거야. 제대로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검찰이 실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검찰 정권과 한몸이었던 검찰 고위층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결국 특검을 통한 수사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특검이 원활히 도입되려면 국민의힘이 찬성해야 하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일각에서나마 태도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심이 뚜렷한 만큼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국민들의 요청은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국민의힘 현직 의원 20명에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4명이 찬성하고 10명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JTBC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뒤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은커녕 하던 대로 하겠다는 독선과 아집만 드러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신이 아닌 국민한테 바뀌라고 윽박지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전에 탄핵당했던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처하는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흡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한 뒤 닷새 만에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 형식을 빌어 첫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나 반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구제불능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전 대통령의 길을 가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이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그런 명령을 총선을 통해서 내린 겁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망하는 거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포인트 급락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국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민심을 거슬러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또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묻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더니 결국 파괴왕이 된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반헌법이 겹치는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이 보인 행태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대검이 헌법 위에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 파괴 세력이라고 불러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비난하며 축출하고 여당은 졸교로 만들고 야당은 무시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열한 채로 기다려 48초 스탠딩 환담을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보따리 내주고 뺨 맞는 격입니다. 외교는 파괴되고 국격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아리백이라는 통상무기가 우리 기업을 본격적으로 습격할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은 윤석열 정부의 엠블럼이 되어 살아있는 권력의 성역화가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석입니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더니 결국 파괴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국가 파괴 리스트를 10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최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험으로 몰아넣은 사례입니다. 해병대는 무리한 수색작전을 강요해 꽃다운 나이에 젊은이를 죽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온정 진입하려 기초적인 질서 유지 의무조차 다하지 않아 발생한 유례없는 사고입니다. 국가가 참사의 주체이자 원인 제공자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반헌법의 극치는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이 보인 행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대통령실이 개입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등 나라를 국제적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증언은 이 모든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위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 24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강행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관건 선거라며 비판하고 고발하자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후속 조치 점검회의라는 기만적인 명분을 만들어 재차 강행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리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를 대놓고 조롱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반국가적 폭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헌법과 법률 무시는 일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대검찰청 예규에 따랐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자료는 압수해서도 안 되고 보관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하위 규정이 시행령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자체 예규로 헌법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검이 헌법 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무도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재개하려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시행령보다도 하위 규정인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찰이 원하는 사건을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청법이 규정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KBS 수신료 분리 등 법 개정을 건너뛰고 시행령으로 강행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 기술자들의 정부라고 할 수 있죠.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니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비난하며 축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를 압박하는 등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를 무리하게 사면하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했다가 참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40 총선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년 가까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당은 졸개로 만들고 야당은 무시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습니다. 취임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횟수로 5번, 법안론은 9번째입니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총선 참패 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재명 대표와 만나긴 했는데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파괴됐습니다. 미일 편중 외교로 불필요한 지정학적 긴장과 대결을 자초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했고 미국과 일본에는 저자세 굴종 외교로 일관했습니다.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밝혔는데 지도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공급망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 에너지 안보, 세계보건,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우선적 과제들에 관해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는 다른 행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열한 채로 기다려 48초 스탠딩 환담을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무시당해서 화가 나서였을까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욕설이 나온 건 바로 그 직후입니다. 신이 나는 눈 쪽팔려서 신이 나는 눈 쪽팔려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내주고 뺨 맞는 격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엉망으로 치러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부산시조차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손 놓고 있었던 엑스포 유치의 경우 윤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으로 뒤늦게 국가적 자원을 집중했다가 예상 밖의 큰 표 차이로 사우디해지는 바람에 또 한 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영부인은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명품 매장을 돌다가 현지 언론에 들켰고 대통령은 논의할 현안도 없는 네덜란드를 방문해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가 대사가 초치당하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파괴되고 국격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맹신해 재정과 경제를 망쳤습니다.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삼고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정과 경제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오장육부마저 파괴할 기세입니다. 그런데도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돈을 아낍니다. 세수펑크로 정부가 돈이 없으니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연구개발 예산부터 잘랐습니다. 과학자들을 카르텔로 몰아 범죄 집단 취급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놓고 내년부터는 R&D 예산 제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겁니다. 역대 최대로 늘리겠답니다. R&D 예산이 대통령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고무줄입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는 안 줄였어요.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을 노골적으로 천대했습니다. 예산을 깎았고 이행 계획을 늦췄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처사입니다. 재생에너지만을 100% 사용하는 아리백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날이 머지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 아리백이라는 통상무기가 우리 기업을 본격적으로 습격할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벌써 두렵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은 윤석열 정부의 엠블럼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사 기자에게 군사정부의 회컬 테러를 상기시키며 협박을 합니다. 제도에 의한 입틀막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기자의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합니다. 정권이 비판적인 MBC에 하루에만 5건의 제재를 쏟아냅니다.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웨덴 예테버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3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엔 입틀막 같은 사건은 전혀 없었죠. 윤 대통령이 뒤틀린 인식에 속이 뒤틀립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집권을 정당화했습니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양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검찰은 어떤 모습입니까?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자 살건수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성역화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안 되니 백현동을 엮고 백현동이 안 되니 위례 신도시를 끌어들입니다. 별건에 별건을 수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검찰권의 편파적 남용을 유도하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 동원된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른바 살건수는 민주당 정권에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한시적 기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는 필연적입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법 앞에 평등은 민주주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짓밟았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틀어막고 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최상병 사망특검법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사건이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입법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으로는 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혹만 더 커질 뿐입니다. 조선일보마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반민주적 국정을 지속한다면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실무에 개입한 대통령실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와 군에 대한 의무를 다한 박정훈 대령이 보수에 걸맞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박 대령 같은 사람을 투사로 만듭니다. 총선 참패 뒤에도 여당 안의 합리적 보수가 숨쉴 공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을 비롯하여 우리 현대사가 노정한 불행의 대부분은 보수가 보수답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양비론으로 뭉갤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위헌정부, 법치주의 파괴정부를 견제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80년대 대학생들은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이고 이걸 윤석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제가 사퇴를 하고 윤석열 총장도 사퇴를 해서 새로 시작했으면 어떨까? 정치인 조국의 변신에 굉장히 놀랐다. 메시지가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고 연설도 뭐 힘이 없고 그 학자로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보여줬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뭐 학자 시절에는 학자의 언어가 필요했고 민정수석 때는 절제된 단어를 사용해야 했고요. 법무부 장관 때는 사실은 뭐 난장판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아주 많이 했는데 정치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당장 언어부터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막상 거리에서 그렇게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제가 준비를 애초부터 완벽히 100%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광주, 뭐 부산 이렇게 거리에서 직접 딱 만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제가 접하고 교감하면서 또 제가 변한 게 있어요. 또 사투리 같은 경우도 근데 실제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광주 충장로 연설을 저도 사실 처음 연설을 하는 건데 충장로 우체국 앞에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저도 격동이 되고 상호작용이 되면서 저도 변한 거죠. 저 스스로도 놀랐고 롤모델 같은 걸 좀 염두에 두신 분은 있나요? 그런 건 뭐 특별히 없었어요. 없었고 뭐 제가 애초부터 뭐 정치하겠다고 성장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초중 고등학교 때 웅변 학원, 웅변 대회 뭐 상탄적은 있죠. 아니 이번에 어쨌든 뭐 이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님이 일종의 국민 정서를 뭐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니까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 2년간 쌓여있던 그 분노, 불만, 검찰 독재 정권의 그 검찰권 행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치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것을 대신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분들이 환호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신이 하지 못하는 말을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한다는 거죠. 전국을 제가 몇 바퀴 돌았는데 거의 100% 똑같이 나오는 말은 내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였어요. 애초 목표는 열석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소기의 성과는 얻었고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 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15석까지도 가능했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매우 약합니다. 마지막 한 1, 2주에는 정체가 되면서 원래 목표 달성은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에서는 기쁘고요. 창당 5주 만에 12석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상당히 급진적 말을 한 겁니다. 종식이 아니라 조기 종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기 종식은 당긴다는 건데 거기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정권이 더 가서 되겠느냐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었죠. 있었는데 3년이 너무 길다는 말은 제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제가 처음 사실 말을 한 건데 저희 생각을 풀어서 그냥 쉽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의 상위 슬로건이 됐죠.
2년으로 충분하고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이 공명을 일으킨 것 같아요. 박은정, 차규근 시민들 관점에서 저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제대로 싸울 것 같네? 그런 판단들을 한 것 같아요. 야권이 대성을 거두긴 했지만 200석에는 결국 못 미친 거잖아요. 좀 아쉽죠. 범보수 진영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기종식 문제가 포기해야 될 정치적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필요로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선 민심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일단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강고한 성벽이 있는데 시민들이 그 균열이 갔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192석이 탄핵도 안 되고 개헌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정태적 관점이 아니라 동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생각하는 게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이라는 구호는 조국혁신당만 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자 등이 1년 임기 줄이는 개헌을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정권 때 법제처장을 한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칼럼을 통해서 저희 신문에 기고를 했었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대선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또는 비리 등이 하나씩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172석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190이라는 거죠. 8석만 더 오면 되는 거죠. 그 8석이 아직은 오지 않고 있겠죠. 근데 신호가 이미 사인이 왔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말은 빙글빙글 돌려 하지만 윤석열 조기 하야까지 사실상 주장하는 칼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수 전체가 망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거다. 정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임계점이 오도록 정치의 주체로서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역으로 말하면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당장 집권 세력 내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만약에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그 말은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한다는 걸 모두 국민의힘 사람은 알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탈당하라 또는 개헌하자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재보궐을 어떤 그 전국의 분수령으로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윤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총선 민심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오불관한 상태다. 너희들은 뭐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모든 특검법 다 안 받겠다는 것이고.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정치 공세. 일단 정치 공세란 말의 의미는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검찰총장, 차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내 안의 수사는 정치 공세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말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다.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검찰총장은 자신이었어요. 그렇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증언에 따르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도가 안 나갔다. 수사팀 또는 이성윤은 고립된 섬이었고 다른 윤석열 라인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정말 이거 뻔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2013년 경찰 조사 보고서에서 나와서 막 갔다가 덮여져 있다가 이게 나오게 된 건데 그게 왜 덮여졌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덮여진 과정도 저는 매우 궁금해요. 매우 저는 사실 궁금해합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김건희의 공범들은 다 유죄 판결 받았고 그렇죠. 그럼 그 정보 보고서가 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품백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금 수사에 나선 의도가 뭔지. 이원석 총장이 엄정 수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검사 3명 파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왜 총선 전에는 그런 지시를 안 했을까? 좀 우스꽝스럽다.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김영란법에서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란 거를 법률가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거는 뇌물죄 문제가 있겠죠.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소환조사 외에도 그 사건 현장 압수수색 없었거든요. 진작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죠, 사실은. 두 번째,
그 디올백을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언제 그 디올백을 김건희 씨가 신고하고 보관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을 압색을 해야 됩니다. 총무비서관실이건 뭐 경호실이건 관련자들이 있거든요. 디올백을 받자마자 반환했는지 최재형 목사가 그걸 폭로하고 난 뒤에 반환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죠. 밝히고 있지 않죠. 두 번째, 디올백을 받았을 때 김건희 씨가 그 디올백을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 있는 상품 딱지, 가격표 등을 띄었느냐, 이거 실물로 보면 되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해야죠. 이제 최혜병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본인한테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물이 최혜병 사건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먼저 밝혀내야 된다라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이시원이 자신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시원이 유재현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와 동시에 해야 될 것은 이시원은 이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비서실장은 이런 그 사정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시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관계를 보았을 때 직접 보고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출발로 거꾸로 올라가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죠. 화를 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간 나왔는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확인되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바로 탄핵 사유이고, 이걸 윤석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 우병우 수석 등을 수사할 때 청와대가 수사를 개입하거나 지휘하는 건 불법이고, 그래서 수사를 했거든요, 자기가. 근데 본인이 지금 개입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뭐 직권남용으로 형법상 처벌하는 거는 임기 끝나고 난 뒤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및 그 법무참모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온갖 방식으로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실제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느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갖고 이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약간 엉뚱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이 답을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죠. 알고서 한 것이다. 말하는 순간 이게 바로 내가 문제되는 걸 아니까 말을 막 동문서답식으로 빙글빙글 돌려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그 말에 엉뚱한 시점에 이야기를 한 거죠. 딴 얘기를 막 하는 게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최근 민정수석실을 부활했습니다. 이유는 민심 청취가 목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적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 통제, 견제거든요. 그 말은 김건희 여사를 감시하는 역할인데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한다고 하면서도 친인척 감시 기능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주현을 왜 데리고 왔느냐? 총선 전까지 한동훈을 대폭 신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태자로 챙겼고 비대위원장까지 챙겨줬는데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과 틀어진 거죠. 틀어주고 검찰에서도 감히 모반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김주현이라는 검찰총장보다 9기 정도의 위 대선배를 데리고 와서 누르려고 한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보시고, 민정수석이 검찰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쥐니까 약간이라도 의견차를 보이거나 또는 뭐 윤석열 또는 김건희 등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겠다 그러면 좌천시키겠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우회적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워낙 많으니까요. 윤 대통령 한동훈 관계 실제로 좀 틀어졌다고 좀 보십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별거 상태라고 봅니다. 재결합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제도 20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언제라도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출발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쳐내자라는 것이 한동훈 개인의 의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건희 씨의 심기를 뭐 엄청 건드렸겠죠. 영리를 건드렸다. 예, 지금 뭐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현재로는 이제 답보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 얘기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섭단체 문제는 첫째 유신의 잔재입니다. 즉 유신 이전에는 다 10석이었는데 그렇죠. 법상 유신이 박정희 정권이 여러 가지 이유로 20석으로 2배를 올려버렸어요. 선거 과정에서 그 문제를 맨 먼저 꺼낸 분은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이었고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과제로 원내교섭단체 수를 그 요건을 줄이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잖아요.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얘기 안 했고요.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때는 좀 우호적이었는데 일종의 견제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의 논리상 저는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저희가 자력으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원내교섭단체 또는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뭐 지난번에 숫자 계산이 다 나왔던데 보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두 분이 민주당 돌아갔죠. 네. 그분이 다시 나올 생각은 없을 것이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내년에 정치 일정을 겪어보면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빙선의 역할, 뭐 3당으로서 역할 강조하고 하셨는데 결국 정당의 목표는 집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한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있는지. 지금 저희는 민주당에 비해 훨씬 좋고 당세도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한 욕심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당 10을 1당 100을 해서 실력을 쌓아 나가게 되면 뭐 1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현재 조국혁신당의 역량으로 뭐 집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욕심이고 성급할 수 있다. 좀 저희가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저기도 집권을 할 수 있겠구나,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겠죠. 자강불식이란 말을 제가 계속 우리 당에 쓰고 있는데 저희의 실력을 쌓는 게 먼저고 과욕을 부릴 생각은 전혀 없다. 근데 궁극적 지향은 어느 정당도 그러한 것처럼 집권 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느냐 여부잖아요. 그건 이제 저에게 아마 제가 당대표니까 대권 출마 얘기를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 지금 신생정당의 정치 신인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권 도전을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 해야 될 과제 그리고 총선 민심 통해서 확인된 과제를 실제 실현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 유권자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데 집중이고요. 아까 수권 정당이나 대권 도전 문제는 그것들이 쌓이고 난 뒤에 비로소 판단할 문제다. 지금 당장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의 민생 상태가 코로나19 때보다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폐업률 같은 경우도 매우 높고 물가도 치솟고 한데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의 방안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민생 지원을 하자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25만 원이 왜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는 저희도 좀 검토 중에 있고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생 지원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즉 국회가 열리면 뭐 민주당과 같이 하든지 또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얘기하든지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민생 의제라든가 이슈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중돌봄 세대를 챙겨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4050 세대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부모 복양, 한편으로는 자식 교육에 끼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특히 이중돌봄을 해야 되는 세대에 대한 주택 지원, 연금 등등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요. 세대 전체로 보게 되면 저희가 창당 초기부터 주장했던 것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식의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제공하자. 이것도 조금 뭐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그 현 정부 출범 책임론 논란이 좀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성 친명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은 문 대통령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 경질을 주장한
임종석,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 같은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강성 친명 지지층이란 걸 떠나서 이제 일반 시민의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문제인데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있긴 하지만 이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그때 그런 인사 조치에 대해서 좀 저는 제가 스스로 물러가겠다고 했죠. 그 장관으로 임명되고 35일째 그렇죠.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진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책임을 지신 거죠?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사퇴를 하고 윤석열 총장도 사퇴를 해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그 조윤을 동시 경질해서 새로운 장관, 새로운 총장으로 그 2019년 하반기에 새로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됐는지는 뭐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그런 과정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 통해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조국 경질을 주장한 임종석,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도 이 경우도 그 시점에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건데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진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빼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재판 리스크가 남아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정치 이후에 경로의 어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맞죠. 이걸 뭐라고 해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창당을 하겠다 결심을 할 때 그 맨 처음부터 창당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얘기했죠. 그 가장 나쁜 결과가 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고 뭐 어떠한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창당 또는 정치를 결심하게 된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결이건 뭐든 간에 제가 통제하거나 제가 만들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자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남아있죠. 근데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제가 저희 현실에 집중, 오늘의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각오이자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결과가 난다. 그렇게 되더라도 조국혁신당에는 12명의 당선자, 의원이 있고 17만 명의 당원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줬던 690만 명의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조국이 없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자신만의 동력으로 좀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험을 했고요. 모험을 한 만큼의 성과는 있었는데 앞으로 더 성과를 내야죠.